다 부질없다. 평생 쌓아온 재산도, 자식에게 쏟아부은 정성도, 남들이 부러워하던 인간관계도 어느 순간 모래성처럼 무너집니다. 남편은 병상에서 손을 놓고 떠나고 자식은 효도 대신 계산기를 두드리며 부담을 따집니다. 친구라 부르던 이들은 뒷담화로 등을 찌르고 형제는 유산 때문에 칼끝 같은 말로 상처를 남깁니다. 결국 마지막에 지켜줄 사람은 누구도 아닌 나 자신뿐입니다. 그렇다면 늙어 진짜 행복은 혼자 살아도 당당히 웃을 수 있는 준비 단 6가지에서 시작됩니다. 이 6가지 꼭 준비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다 부질없다. 늙어 행복하게 살기 위해 첫 번째 준비해야 할 것은 돈의 크기가 아니라 돈의 흐름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노년의 불행은 가진 돈이 적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쥐고 있어도 흐름을 지키지 못하면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고, 돈이 적어도 흐름을 확실히 잡으면 평생을 당당히 삽니다. 결국 노후의 돈은 모아두는 게 아니라 어떻게 흘려보내고 어떻게 막느냐가 핵심입니다. 서울 강동에 사는 79세 한상구 씨는 평생 모은 돈이 10억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는 나는 자식에게 짐 안 되고 평생 부족함 없이 살겠다는 자신감으로 은퇴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돈의 흐름을 몰랐다는 데 있었습니다. 친구가 안정적인 임대사업이라며 권한 상가 투자에 전 재산의 절반을 넣었고, 또 다른 지인의 권유로 해외 펀드에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처음엔 수익이 나는 듯 했지만 불황이 오자 상가는 텅 비었고 펀드는 폭락했습니다. 결국 한상구 씨는 몇 년 만에 노후 자금을 잃었습니다.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해 자식 집에 얹혀 살게 되었고, 며느리 눈치를 보며 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돈은 충분했는데 흐름을 몰라 다 잃었다는 그의 눈물 섞인 고백은 우리 모두에게 경고가 됩니다. 돈의 크기는 안전망이 되지 못합니다. 흐름을 지배하지 못하면 결국 모래알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게 돈입니다. 반대로 충북 청주에 사는 74세 정은희 씨는 가진 돈은 크지 않았습니다. 남편 사망 후 유산으로 받은 건 작은 아파트와 2억 남짓한 예금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흐름을 확실히 지켰습니다. 생활비를 매달 150만 원 이하로 고정했고, 의료비와 비상금을 별도 통장에 분리해 관리했습니다. 자식이 엄마 사업에 보태주세요라고 부탁했을 때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대신 그 돈은 안정적인 채권과 예금에 나눠 넣어 매달 일정한 이자를 받았습니다. 덕분에 그녀는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당당히 살았습니다.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과 외식도 하면서도 단 한 번도 돈 때문에 자존심이 꺾인 적이 없었습니다. 자식들도 시간이 지나자 엄마가 정말 현명하다며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돈을 많이 가진 게 아니라 흐름을 내가 지배했을 뿐이다. 그래서 내 노년은 자유롭다. 이 두 사례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도 흐름을 놓치면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지고, 돈이 적어도 흐름을 지킨 사람은 평생을 당당하게 삽니다. 노년의 진짜 적은 빈지갑이 아니라 잘못된 돈의 방향입니다. 친구의 권유, 자식의 부탁, 순간의 욕심에 따라 흐름을 빼앗기면 결국 내 인생도 빼앗깁니다. 다 부질없다. 노년의 7번째 준비는 돈의 크기를 불리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정확히 지배하는 것입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을 단순하게 정리하고 자식에게 휘둘리지 않고 욕심에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의 주인이 되어 살 수 있습니다. 돈은 많다고 행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흐름을 내가 잡을 때만 돈이 나를 살리고 내 노년을 자유롭게 만듭니다. 다 부질없다. 늙어 행복하게 살기 위해 두 번째 준비해야 할 것은 돈에 얽매이지 않는 단순한 생활비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 가장 비참한 순간은 가진 돈이 적어서가 아니라 매달 나가는 고정비에 발목이 잡혀 꼼짝 못할 때 찾아옵니다. 매달 나가는 관리비, 보험료, 대출 이자, 자식에게 주는 돈까지 합치면 남는 게 없습니다. 결국 내 입에 들어가는 밥값조차 아까워지고 병원에 갈까 말까 고민하다 몸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노년의 진짜 행복은 많은 돈에서 오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계산된 생활비 구조에서 시작됩니다. 서울 강북에 사는 74세 김정순 씨의 이야기는 충격적입니다. 그는 평생 전략하며 살아왔습니다.
노후의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으려면 무조건 아껴야 한다는 생각으로 국밥 한 그릇도 사치처럼 여겼습니다. 하루 3끼를 3,000원짜리 국밥으로 때우며 약값도 아까워 진통제를 끊었습니다. 조금 아프면 참으면 되지 하며 버티다 결국 거실에서 쓰러졌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갔지만 이미 상태는 악화된 뒤였습니다. 병원비는 순식간에 수백만 원이 쌓였고 그녀가 평생 모아둔 돈은 단 몇 달 만에 바닥이 났습니다. 자식들은 병실에 모여 울며 말했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까지 사셨어요? 조금만 드시고 치료받으시지. 그러나 이미 몸은 망가져 있었고 회복은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평생 아끼며 모은 돈은 다 병원비로 빠져나갔고 그녀에게 남은 건 고통과 후회뿐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녀는 차라리 돈을 쓰며 제대로 먹고 살 걸 하며 눈물로 후회했습니다. 이처럼 아껴도 결국 흘러나가는 돈 앞에서 무너지는 것이 노년의 현실입니다. 반대로 대구에 사는 72세 박영호 씨는 전혀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부터 노년엔 단순해야 산다라는 신념을 지켰습니다. 50대에 들어서자마자 빚을 모두 갚았고 대출과 카드 빚을 노후에 들이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노년에 들어서 그의 생활비는 3가지뿐입니다. 먹는 돈, 병원비, 그리고 자기 즐거움을 위한 돈. 자식에게 주는 용돈은 생활비에서 아예 지워버렸습니다. 그 덕분에 그는 매달 쓰는 돈이 단순해졌습니다. 가계부를 열어봐도 머리 아플 일이 없습니다. 한 달에 얼마를 쓰는지 명확하게 보이니 마음이 가볍습니다. 그 돈으로는 소고기 사 먹을 때도 있고 가끔은 지방 여행도 다녀옵니다. 자식들은 처음에 아버지 너무 이기적 아니냐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오히려 부러워했습니다. 아버지처럼 사는 게 진짜 멋있다라며 존경하게 된 것입니다. 박영호 씨는 말합니다. 내가 즐겁게 사는 게 결국 자식에게 짐 안 되는 길이다. 실제로 그는 큰 병 없이 건강하게 살고 있고 자식도 부담이 없어 행복합니다. 이 두 사례는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죽기 직전 후회하며 돈을 쓰지 못한 인생이냐, 당당하게 나를 위해 쓰며 사는 인생이냐. 선택은 지금 준비하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돈을 모으는 것보다 중요한 건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지출, 체면 차리는 지출, 자식에게 퍼주는 지출은 노년의 독이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 자신인데 정작 나를 위한 지출이 없으면 결국 내 노년은 비참해집니다. 다 부질없는 세상에서 결국 나를 지켜주는 건 남이 아니라 나만의 단순한 생활비 구조입니다. 내 밥값, 내 건강비, 내 즐거움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야 비로소 돈에 쫓기지 않고 남 눈치 보지 않고 행복한 노년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생활비를 단순하게 정리해 보십시오. 그게 바로 늙어 행복하게 사는 첫 번째 준비입니다. 다 부질없다. 늙어 행복하게 살기 위해 3번째 준비해야 할 것은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생활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돈이 조금 모자라도 자식이 곁에 없어도 건강만 있으면 사람은 당당합니다. 하지만 건강을 잃는 순간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침대에 누워서 자식 눈치 보며 엄마, 아버지 병원비는 누가 내냐라는 말 들을 때의 수치는 평생 쌓아온 자존심을 한순간에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노년의 첫 번째 행복은 단순한 생활비 구조라면 두 번째 행복은 바로 무너지지 않는 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부산에 사는 76세 이정희 씨의 사례는 경각심을 줍니다. 그는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홀로 2자식을 키웠고 은퇴 후에는 손주까지 돌보며 몸을 혹사했습니다. 본인은 밥 한 끼 대충 때우고도 손주 도시락은 매일 챙겼습니다. 운동은 사치라고 생각했고 하루하루 버티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화장실에서 쓰러져 의식을 잃었습니다. 뇌졸 중이었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지만 이미 반신이 마비된 뒤였습니다. 자식들은 울며 엄마, 왜 그렇게 무리했냐고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후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밥 한 숟가락도 못 드는 신세가 되었고 평생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버텼던 여인은 결국 자식의 짐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녀는 휠체어에 앉아 눈물로 말했습니다. 나는 가족을 위해 몸을 버렸는데 결국 이렇게 살아야 하네. 이보다 더 큰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반대로 광주에 사는 71세 박동환 씨는 정반대의 삶을 보여줍니다.
그는 젊었을 때부터 몸은 비처럼 쌓인다는 말을 신조로 삼았습니다. 퇴직 후에도 매일 새벽 공원을 걸으며 하루 30분이라도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돈은 없어도 병원에만 안 가도 남는 장사다라는 말이 그의 좌우명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주변 친구들이 하나둘씩 당뇨, 고혈압, 심장병으로 쓰러질 때도 큰 질환 없이 지냈습니다. 손주와 놀아줄 체력도 충분했고 아내와 함께 전국을 여행하며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처음에는 아버지 왜 그렇게 매일 운동을 하세요? 좀 쉬셔도 되잖아요 라며 타박했지만 결국 아버지 덕분에 간병 걱정이 없어 오히려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건강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결국 가족까지 살리는 거다. 지금도 그는 병원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이 정한 생활 습관 덕분에 당당히 살고 있습니다. 이 두 이야기는 무서운 대비를 보여줍니다. 건강을 무시한 채 살면 마지막엔 인간으로서의 존엄까지 잃게 되고 건강을 지키는 습관을 만든 사람은 노년에 오히려 자유를 얻습니다. 운동을 한다고 해서 젊을 때처럼 팔팔하게 뛰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몸을 관리하면 큰 병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노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 부질없다. 자식도 돈도 집도 다 부질없다. 결국 내 몸이 무너지지 않아야 마지막까지 웃으며 살 수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습관, 그 단순한 준비가 노년의 두 번째 행복을 결정합니다. 돈이 없어도 밥 한 끼는 스스로 차려 먹을 수 있고 병원비 걱정 없이 네 발로 걸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성공한 노년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몸을 챙기십시오. 매일 20분이라도 걸으십시오. 그 사소한 습관 하나가 노년의 자유를 지켜줄 유일한 무기입니다. 다 부질없다. 늙어 행복하게 살기 위해 네 번째 준비해야 할 것은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마음을 단련하는 것입니다. 노년의 가장 무서운 적은 병도 아니고 가난도 아닙니다. 바로 고독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려워서 억지로 자식에게 매달리고 쓸모없는 인간관계에 집착하다가 결국 더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인생 후반부의 질을 가릅니다. 전북 익산에 사는 78세 김명자 씨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외로움이 너무 두려워 아침마다 전화를 돌렸습니다. 자식에게, 친구에게, 심지어 별로 친하지도 않은 옛 직장 동료에게까지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냉랭한 반응뿐이었습니다. 엄마, 지금 바빠요. 아줌마, 왜 갑자기? 이런 말들이 반복되자 그녀는 점점 더 초라해졌습니다. 결국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도 외로운 할머니라는 꼬리표가 붙었고 점점 만남조차 피하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방 안에서 혼잣말을 하며 눈물로 하루를 버텼습니다. 외로움에서 도망치려 했던 그 습관이 오히려 더 큰 외로움으로 되돌아온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혼자라는 사실은 칼날처럼 가슴을 베어버립니다. 반대로 충남 공주에 사는 74세 윤상호 씨는 혼자의 시간을 축복으로 바꾼 사람입니다. 그는 일찍 아내와 사별했지만 외로움에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을 자기만의 즐거움으로 채웠습니다. 아침이면 동네 작은 텃밭에 나가 채소를 가꾸고 오후에는 좋아하던 서예를 하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저녁이면 혼자 밥을 지어 먹으며 내가 나한테 대접한다는 말을 습관처럼 했습니다. 누가 보면 쓸쓸해 보일지 몰라도 그의 눈빛은 언제나 평온했습니다. 자식들이 찾아와도 부담을 주지 않았고 오히려 아버지는 혼자가 더 좋아 보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혼자는 벌이 아니라 선물이다. 나를 만나는 시간이니까. 지금도 그는 고요하지만 단단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삶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외로움에 휘둘리면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결국 더 고립되지만 혼자를 받아들이면 오히려 자유와 여유를 얻습니다. 노년에 진짜 두려운 건 외로운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나약한 마음입니다. 자식도 친구도 결국 각자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남는 건 나 혼자뿐입니다. 이 사실을 미리 인정하고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마음의 근육을 길러야 합니다.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산책을 하며 스스로에게 집중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다 부질없다. 결국 마지막에 남는 건 내 마음뿐입니다. 누군가가 내 곁을 지켜주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내적 힘, 그것이 노년의 세 번째 준비입니다.
혼자 있어도 두렵지 않은 사람, 혼자여서 더 자유로운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행복을 잡은 사람입니다. 오늘부터 혼자의 시간을 적으로 보지 말고 친구로 맞이해 보십시오. 그 순간부터 고독은 짐이 아니라 선물이 될 것입니다. 다 부질없다. 늙어 행복하게 살기 위해 5번째 준비해야 할 것은 자식과 재산을 분리하는 용기입니다. 노년의 가장 큰 불행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가진 돈을 자식에게 잘못 건네면서 시작됩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라도 도와줘야지라는 착각이 결국 부모를 거지로 만들고 자식과의 관계마저 무너뜨립니다. 부모가 자식을 돕겠다고 내미는 그 돈은 고마움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당연한 권리로 굳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돈과 자식 문제는 반드시 선을 그어야 합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79세 이순자 씨는 평생 알뜰히 모은 아파트 한 채를 자식에게 미리 증여했습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주는 게 더 현명하다는 주변 말에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아들이 엄마 정말 감사합니다라며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하지만 몇 달 지나지 않아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아들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업을 시작했고 결국 실패했습니다. 은행에서 빚 독촉이 들어오자 그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 어쩔 수 없어요. 집은 이미 제 거니까. 그 순간 이순자 씨는 피가 거꾸로 솟는 심정을 느꼈습니다. 평생 자식을 믿고 내준 집 한 채가 하루아침에 사라졌고 자신은 전세방으로 밀려나야 했습니다. 자식은 도리어 엄마가 좀 더 지원해 주셔야 빚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고통은 끝이 없었습니다. 자식을 살리려던 돈이 결국 어머니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갔습니다. 반면 전남 여수에 사는 73세 최영호 씨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주변에서 자식에게 미리 주는 게 효도받는 길이라는 말을 들었지만 단호했습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내 재산은 내 거다. 그는 자식에게도 분명히 말했습니다. 돈이 필요하면 스스로 벌어라. 나는 너희에게 돈을 남겨주려고 사는 게 아니다. 자식들은 처음엔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는 너무 냉정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자식들도 오히려 독립심을 키웠습니다. 각자 삶을 개척하며 부모에게 손을 벌리지 않았고 오히려 아버지에게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최영호 씨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있습니다. 매달 연금을 받아 자신이 쓰고 싶은 대로 쓰고 여행도 다니며 즐기고 있습니다. 자식들과의 관계도 오히려 더 편안해졌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 돈은 내 인생의 안전망이다. 그걸 지켜야 자식에게도 떳떳하다. 이 두 사례가 주는 교훈은 단순합니다. 자식에게 재산을 미리 건네면 고마움은 잠깐, 불행은 평생입니다. 반대로 재산을 지키고 선을 긋는 부모는 자식에게 욕을 먹을지 몰라도 결국은 서로의 관계가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노년의 가장 위험한 착각은 자식이 나를 지켜주겠지라는 기대입니다.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자식도 자기 살기에 바쁘고 부모의 재산은 쉽게 탐내는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에 노년의 진짜 현명한 길은 재산을 끝까지 지키며 자식을 돕지 않는 것입니다. 다 부질없다. 결국 내 재산은 내가 지켜야 내 노년도 내 자존심도 지켜집니다. 자식에게 미리 주는 순간 행복은 무너지고 원망만 남습니다. 돈을 움켜쥐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인생의 마지막 방패를 함부로 내려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노년의 4번째 준비는 자식과 돈을 철저히 분리하는 용기입니다. 그 용기 하나가 당신의 남은 생을 자유롭게 만들 것입니다. 다 부질없다. 늙어 행복하게 살기 위해 6번째 준비해야 할 것은 관계에서 나를 소모하지 않는 거리 두기입니다. 노년의 고통은 타인 때문이 아니라 타인에게 휘둘리는 나 자신 때문에 생깁니다. 자식의 불평, 며느리의 눈초리, 친구의 뒷담화에 하루하루가 흔들린다면 결국 내 삶은 남의 손아귀에 맡겨진 인생일 뿐입니다. 노년에 가장 필요한 것은 얽히고 설킨 인간관계 속에서 나를 소모하지 않는 기술, 바로 거리두기입니다. 서울 은평에 사는 77세 박정임 씨는 대표적인 반면교사입니다. 그는 혼자가 두려워 매일 자식 집을 찾아갔습니다. 반찬을 싸들고 손주를 돌보며 자식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엄마, 제발 좀 쉬세요. 저희도 힘들어요. 라는 차가운 반응이었습니다. 친구들과도 끊임없이 만나며 외로움을 달래려 했지만 돌아오는 대화는 내 자식은 뭐 하냐, 집은 얼마에 샀냐 같은 비교와 뒷담화뿐이었습니다.
박정임 씨는 결국 어느 쪽에서도 위로를 받지 못한 채 외롭고 상처만 깊어졌습니다. 마음이 허해질수록 더 집착했고 집착할수록 더 버림받았습니다. 그녀는 결국 정신과 상담실에서 눈물을 쏟으며 말했습니다. 사람 없이는 못 살 줄 알았는데 사람이 나를 이렇게 망치네요. 반대로 대전 서구에 사는 72세 김동수 씨는 전혀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는 아내와 사별한 뒤 혼자가 됐지만 누구에게도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자식에게도 단호히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의지하지 않을 테니 너희도 내 인생 간섭하지 마라. 친구들과도 필요한 만남만 가졌습니다. 매일 붙어 다니며 허튼 얘기를 나누는 대신 혼자 등산을 가고 그림을 그리고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그는 관계에서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오히려 더 자유로워졌습니다. 자식과의 관계는 간섭이 없으니 편안했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가볍고 유쾌했습니다. 사람은 가까울수록 상처를 준다. 적당히 거리를 두면 오래간다. 라는 말이 그의 철학이었습니다. 지금 그는 혼자지만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선택한 고독이 제일 큰 자유다라고 말하며 웃음을 짓습니다. 이 두 사람의 삶이 보여주는 것은 명확합니다. 사람에 집착하면 상처로 돌아오고 거리두기를 배우면 자유가 찾아옵니다. 노년의 인간관계는 젊을 때처럼 치열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제는 끊어낼 건 끊고 남길 건 남기며 무엇보다 나 자신을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자식의 일, 친구의 문제, 형제의 부탁은 결국 다 부질없는 일입니다. 그들의 삶은 그들의 몫이고 내 삶은 내 몫입니다. 괜히 얽히다 보면 결국 내 에너지만 바닥나고 남는 건 원망뿐입니다. 다 부질없다. 노년에 진짜 필요한 건 사람에게 매달리는 게 아니라 사람과 적당히 거리를 두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만 익히면 자식에게도 친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오롯이 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준비는 바로 관계에서 나를 지키는 거리 두기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외로움 없는 자유의 열쇠이며 마지막까지 내 존엄을 지켜주는 무기입니다. 형, 이제 우리 사이에 무슨 정이 남았다고 생각해? 누나, 솔직히 말해 피보다 돈이 더 무섭더라. 우리 피부치라던 말이 이렇게 잔인한 거였어. 늙어 형제 자매가 남이 되는 이유는 충격적일 만큼 잔혹합니다. 같은 피를 나눈 존재가 어느 순간 남보다 더 잔인한 칼날이 됩니다. 어릴 적 함께 뛰놀던 기억은 흔적조차 사라지고 남이라면 입도 못 댈 독설을 형제 자매는 아무렇지 않게 퍼붓습니다. 명절 자리에서 웃음 대신 냉랭한 침묵이 흐르고 병실에서는 차가운 무관심이 칼처럼 가슴을 후벼 팝니다. 부모라는 울타리가 사라진 자리에는 원망과 비교, 시기와 냉소만 남습니다. 결국 노년에 마주하는 가장 잔인한 배신자는 낯선 이가 아니라 내 핏줄이라 믿었던 형제 자매라는 사실이 충격적으로 드러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아울러 멤버십도 가입해 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늙어 형제 자매가 남이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부모 떠난 뒤 남보다 차가운 사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살아있을 때는 달랐습니다. 명절이면 부모 곁에 모여 앉아 웃음꽃을 피우고 서로의 아이들을 챙기며 정을 나누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부모라는 이름 아래에서는 갈등이 있어도 덮고 넘어갔습니다. 부모 앞에서 티격태격하다가도 어머니가 밥상을 차려내면 언제 그랬냐는 듯 숟가락을 함께 들며 화해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떠나는 순간 그 따뜻한 연결고리는 송두리째 잘려 나갑니다. 남보다 더 차갑고 낯선 관계가 되어버리는 순간은 바로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충남 서산에 사는 이광수 씨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형제들과 하루아침에 남이 되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는 울며 서로 어깨를 감싸던 이들이었지만 사흘 만에 유산 이야기가 나오자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형은 내가 아버지 병간호 다 했으니 집은 내 거다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동생은 평생 부모한테 손 벌려놓고 이제 와서 욕심부리냐라며 맞받아쳤습니다. 결국 말싸움은 주먹싸움으로 번졌고 경찰이 출동해 장례식장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 뒤로 형제들은 연락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광수 씨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니 남은 건 피보다 더 진한 원망뿐이었다. 반대로 전북 정읍에 사는 최영자 씨는 부모 살아계실 때만 해도 형제들과 두루 화목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명절 모임은 더 이상 열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계셨을 때는 다 같이 모여 떡국을 끓이고 손자들 재롱을 함께 보며 웃었지만 어머니가 사라지자 그 따뜻한 자리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처음엔 서로 바쁘다며 핑계를 댔고 나중에는 누가 먼저 연락을 하느냐로 체면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자 형제라는 이름은 의미가 사라졌고 지금은 같은 도시에 살면서도 길에서 마주쳐도 고개만 돌리는 차가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영자 씨는 울먹이며 말합니다. 어머니 살아계실 때는 형제였지만 돌아가신 뒤엔 낯선 사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더라. 부모는 형제 자매 사이의 마지막 끈입니다. 살아계실 때는 서로 미워도 그 끈 때문에 억지로라도 웃고 싸워도 다시 붙잡을 명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세상을 떠나는 순간 그 끈은 끊어지고 맙니다. 남은 건 책임도 의무도 없는 낯선 관계뿐입니다. 그리고 차라리 남이라면 무관심이라도 가능하겠지만 형제 자매라는 이름은 과거의 기억을 들춰내며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내가 더 사랑받았다, 내가 덜 효도했다는 말은 부모의 빈자리를 틈타 독처럼 흘러나옵니다. 노년의 부모를 잃고 나면 형제 자매의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부모가 있을 땐 참고 넘겼던 갈등, 애써 감춘 서운함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며 그 순간부터는 남보다 더 차가운 존재로 변합니다. 더는 서로의 안부를 묻지 않고 아플 때도 기쁠 때도 함께하지 않습니다. 결국 늙어 형제 자매가 남이 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부모가 떠난 뒤 그들을 이어주던 마지막 끈이 사라지자 남보다 더 차갑고 더 잔인한 타인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늙어 형제 자매가 남이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남이라면 못할 말을 쉽게 내뱉어 상처를 주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달랐습니다. 어려운 시절 서로를 위로하며 괜찮아, 내가 있어 다행이야 라는 말을 건네던 때가 있었습니다. 부모의 눈치를 보며 같이 야단을 맞아주고 결혼 준비할 때는 없는 살림에도 돈을 보태주며 형제니까 해주는 거지라며 웃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남이라면 쉽게 하지 못할 따뜻한 말, 부드러운 위로가 형제 자매 사이를 이어주던 끈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마음의 여유가 사라지자 그 끈은 칼날처럼 변했습니다. 남이라면 절대 입에 올리지 않을 말들을 형제 자매는 서슴없이 내뱉으며 서로를 난도질하기 시작합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김정호 씨는 젊어서는 동생과 둘도 없는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돌아가신 뒤 사소한 대화조차 칼이 되었습니다. 동생은 술자리에서 형에게 형은 평생 제대로 한 일도 없잖아. 부모님이 형 때문에 고생만 하셨지라고 내뱉었습니다. 그 한마디는 칼보다 더 깊게 박혔습니다. 정호 씨는 그 말이 떠오를 때마다 손이 떨렸다고 합니다. 남이라면 절대 모욕으로 들릴 말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아무렇지 않게 던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동생을 더 이상 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반대로 대전의 최영자 씨는 언니에게 평생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집안 모임에서 언니가 갑자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어릴 때부터 머리도 나쁘고 부모님한테 집만 됐지. 그 자리에 있던 친척들이 모두 웃으며 넘겼지만 정작 당사자인 영자 씨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남이었으면 그냥 무례한 사람이라 치부했을 텐데 피를 나눈 언니의 입에서 나온 말은 치명적이었습니다. 영자 씨는 말합니다. 그날 이후로 언니가 아니라 원수처럼 느껴졌다. 평생 듣고 싶지 않은 말이 가족 입에서 그렇게 쉽게 흘러나올 줄은 몰랐다. 형제 자매의 말은 남의 말보다 더 무섭습니다. 어릴 적부터 서로의 약점과 상처를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싸움이 붙으면 그 약점을 파고드는 말이 화살이 됩니다. 남이라면 절대 알 수 없는 치부를 들춰내며 너는 원래 못났잖아. 내 자식은 뭐하나. 제대로 된 게 없어 같은 말들이 터져 나옵니다. 이런 말은 단순한 비난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잔혹한 공격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말의 상처는 더 깊게 남습니다. 젊을 땐 화가 나도 잊어버릴 힘이 있었지만 노년에는 마음이 유리처럼 약해져 작은 말 한마디에도 무너집니다. 그런데 남이라면 차마 하지 못할 잔인한 말들을 형제 자매는 더 쉽게 내뱉습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착각이 만들어낸 폭력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무섭습니다. 오랫동안 쌓아온 관계가 단 한마디로 무너지고 그 뒤로는 남보다 더 차갑게 돌아서게 됩니다. 결국 늙어 형제 자매가 남이 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남이라면 삼켰을 말을
가족이라는 이유로 너무 쉽게 쏟아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남긴 상처는 평생 치유되지 않고 형제 자매라는 이름을 가장 무서운 원수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늙어 형제 자매가 남이 되는 세 번째 이유는 부모의 편애를 원망하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에는 사소한 다툼조차 금세 화해로 이어지고 서로를 감싸주던 따뜻한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속에 숨겨진 칼날 같은 상처가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한쪽만 바라보고 챙겨주던 부모의 차별은 시간이 갈수록 누적되어 결국 형제 자매의 가슴을 깊게 찌르는 흉터로 남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괜히 내가 덜 사랑받나 보다라며 억눌렀지만 나이가 들어 삶이 힘들어질수록 그 분노와 원망은 더 무섭게 되살아납니다. 서울에 사는 박영호 씨는 어린 시절부터 형과 비교당했습니다. 부모는 늘 형에게는 새 옷을 사주고 더 좋은 과외를 붙여주었습니다. 반면 영호 씨에게 돌아온 것은 헌옷과 너는 그냥 내 선에서 알아서 해라라는 냉정한 말뿐이었습니다. 젊을 때는 꾹 참고 넘겼지만 부모가 돌아가신 뒤 상속을 나누는 자리에서 그 응어리가 폭발했습니다. 형은 이미 부모 생전에 집과 땅을 증여받았는데도 유산 분배 자리에서 더 챙기려 했습니다. 영호 씨는 그날 이후 형을 남보다 더한 원수라 부르며 연락을 끊었습니다. 형제라는 이름은 사라지고 남보다 더 미운 얼굴만 남은 것입니다. 반대로 대구에 사는 김정자 씨는 집안의 막내로 늘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사랑이 독이 되어 언니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망쳐 놓았다는 점입니다. 부모가 세상을 떠난 후 언니들은 정자 씨가 받은 혜택을 들춰내며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결혼자금, 집 전세금, 작은 가게, 권리금까지 모두 정자 씨에게 쏟아부었던 사실이 다시 불이 붙듯 드러난 것입니다. 언니들은 너 때문에 우리는 늘 부모의 그림자였다며 차갑게 등을 돌렸습니다. 정자 씨는 풍족하게 살고 있지만 명절에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빈집에서 울먹이며 말합니다. 돈은 남았는데 가족은 다 떠나버렸다. 부모의 편애는 단순한 추억이 아닙니다. 늙어갈수록 형제 자매의 사이를 갈라놓는 불씨입니다. 젊었을 땐 덮고 넘어갔던 상처가 노후의 외로움과 불안 속에서 폭탄처럼 터져버립니다. 결국 같은 피를 나눴다는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고 남보다 더 원망스러운 존재로 변해갑니다. 형제 자매가 남이 되는 이유, 그 시작은 부모의 편애라는 잔인한 씨앗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늙어 형제 자매가 남이 되는 네 번째 이유는 돈으로 상처를 주고받았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서로 도와주며 살았습니다. 누군가 사업을 시작하면 함께 보증을 서주고 급할 때는 빚까지 내서 형제의 손을 잡아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돈보다 정이 먼저라 믿었기에 형제니까 당연하다며 선뜻 내밀던 그 손길은 뜨겁고 믿음직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잔인했습니다. 갚지 못한 돈, 약속을 어긴 보증 빌려주고 돌아오지 않은 생활비는 형제 자매의 가슴에 칼처럼 꽂혀 남았습니다. 사랑이었던 돈이 독이 되고 믿음이었던 돈이 배신으로 바뀌면서 결국 가족은 가족이 아니라 철저히 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경기도에 사는 김상호 씨는 한때 동생을 위해 전 재산을 내줬습니다. 동생이 식당을 차린다며 찾아와 눈물로 호소했을 때 그는 은행 대출까지 받아 동생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2년 뒤 식당은 빚만 잔뜩 남기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 뒤 동생은 연락을 피하고 빚은 고스란히 김 씨의 어깨로 넘어왔습니다. 결국 그는 집을 팔고 아내와 함께 전세방으로 밀려나야 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피를 나눈 동생이 내 인생을 무너뜨렸다. 분노와 배신감은 씻기지 않았고 지금도 그는 형제란 이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재앙이었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전북에 사는 윤정희 씨는 동생에게 늘 빌려만 쓰던 사람입니다. 대학 등록금, 결혼 자금, 아이 교육비까지도 늘 언니에게 손을 벌렸습니다. 처음엔 미안하다며 갚겠다고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것은 당연한 권리처럼 변했습니다. 언니가 돈을 주지 않으면 피도 눈물도 없냐며 원망했고 친정 식구들 앞에서 언니를 인색한 사람으로 몰아붙였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언니가 병들고 힘들어졌을 때 정희 씨는 단 한 푼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가진 집 팔면 되잖아라며 차갑게 잘라 말했습니다. 그 순간 언니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키운 건 동생이 아니라 괴물이었다. 두 사람은 끝내 등을 돌렸고 지금은 명절에도 서로 이름조차 꺼내지 않습니다.
돈은 칼과도 같습니다. 다루기만 잘하면 밥을 짓는 도구가 되지만 잘못 쓰면 서로의 가슴을 찌르는 흉기가 됩니다. 형제 자매 사이에서 오간 돈은 더 잔인합니다. 남에게 빌려줬다면 법대로 해결이라도 하지만 피부치끼리는 그 법을 들이밀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냥 삼키기에는 상처가 너무 큽니다. 결국 마음속 깊은 곳에 내가 날 망쳤다는 분노가 뿌리 내리게 됩니다. 노년의 이돈 문제는 더 크게 다가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 없는 시기 한푼이 아쉬운 나이에 과거의 빚과 상처가 들춰지면 형제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싸움에 빠집니다. 돈 때문에 시작된 갈등은 결국 가족을 갈라놓고 형제자매라는 이름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립니다. 언젠가는 풀릴 거라 믿었던 그 응어리는 끝내 풀리지 않습니다. 남보다 더 가깝다고 믿었던 형제자매가 돈 때문에 남보다 더 지독한 원수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늙어 형제자매가 남이 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돈으로 서로의 인생을 찌르고 그 칼끝이 끝내 뽑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늙어 형제자매가 남이 되는 다섯 번째 이유는 경제적 수준의 차이를 부각했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서로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함께 자라며 옷을 물려입고 국 한 그릇을 나눠 먹던 시절엔 누구 하나 잘났다는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잔인하게도 형제자매를 서로 다른 길로 끌고 갔습니다. 누군가는 부동산으로, 주식으로 혹은 우연히 잡은 기회로 부자가 되었고 또 다른 누군가는 평생 일해도 빚만 남긴 채 노후를 맞이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다, 돈이 뭐 중요하냐 말하지만 속으로는 자존심이 으깨지고 열등감이 독처럼 차올라 결국 형제자매 관계를 갈라놓는 가장 무서운 칼날이 됩니다. 부산에 사는 장성훈 씨는 한때 형제들 중 가장 가난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머리가 좋던 둘째 동생은 의사가 되었고 막내는 대기업 간부가 되었습니다. 반면 성훈 씨는 사업 실패로 평생 노점상을 전전했습니다. 명절이면 친척들이 모두 모였지만 대화는 항상 돈 얘기였습니다. 이번에 새 아파트 분양받았다, 아이 해외 유학 보낸다 같은 자랑이 오갔고 성훈 씨는 구석에 앉아 숟가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결국 술이 돌면 동생들은 형에게 은근히 비아냥거렸습니다. 형은 아직도 그 장사하세요? 힘드시겠다. 그 말 한마디에 성훈 씨는 치욕을 삼켜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그는 더 이상 명절 모임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이 부자가 될수록 그는 더 깊은 상처 속으로 가라앉았고 끝내는 형제도 돈 앞에서는 남보다 더 잔인하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반대로 서울에 사는 박은숙 씨는 형제 자매 중 가장 넉넉했습니다. 남편이 일찍 자리 잡아 집도 사고 노후 대비도 철저히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넉넉함이 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명절 때마다 언니와 오빠들은 그녀의 옷차림과 생활 수준을 슬쩍 흘겨보며 역시 돈이 좋다, 은숙이는 걱정 없겠네라며 부러움 섞인 말들을 내뱉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러움 속엔 노골적인 시기와 원망이 숨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대놓고 내가 돈 많으니 엄마 병원비 내가 더 내라 했고 또 다른 누이는 은숙이 너는 애들 유학 보냈으니 얼마나 뿌듯하겠니? 우리는 그럴 형편이 안 돼서 속상하다라며 서운함을 드러냈습니다. 결국 은숙 씨는 죄인처럼 몰려 매번 돈을 더 부담해야 했고 시간이 흐르자 아예 형제들과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내가 잘못한 건 돈을 번 것뿐인데 그게 왜 죄가 됐는지 모르겠다. 경제적 차이는 단순한 격차가 아닙니다. 그것은 형제 자매 사이에 깊고 날카로운 선을 긋습니다. 잘 사는 쪽은 잘 사는 대로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라는 압박을 받으며 고통을 겪습니다. 못 사는 쪽은 못 사는 대로 나는 늘 비교당한다는 굴욕 속에서 형제를 원망하게 됩니다. 결국 한쪽은 부담으로 다른 한쪽은 열등감으로 서로의 가슴에 상처를 주고받으며 그 틈은 돌이킬 수 없이 벌어집니다. 늙어가며 돈은 단순한 생활비가 아닙니다. 자존심이고 체면이며 존재의 무게가 됩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 사이의 경제적 수준 차이는 곧 자존심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잘난 듯 자랑하는 말 한마디, 무심코 던진 비교의 눈빛 하나가 남은 생을 갈라놓는 칼날이 됩니다. 결국 형제니까 괜찮다는 말은 공허한 위로일 뿐 경제적 차이가 벌어진 순간 형제 자매는 더 이상 형제도 자매도 아닌 철저한 남이 되어버립니다. 늙어 형제 자매가 남이 되는 여섯 번째 이유는 서로의 삶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달랐습니다.
아플 때는 약을 사들고 찾아왔고 결혼식이나 출산 때는 밤을 새워 도와주던 존재였습니다. 부모님의 병간호를 함께하며 우리밖에 없다는 말로 서로를 의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형제자매는 등 뒤에 든든한 버팀목이자 내 편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각자 가정을 꾸리며 삶에 치이고 돈과 자식 문제에 파묻히자 형제자매는 더 이상 내 일에 귀 기울여주지 않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나의 기쁨도 슬픔도 눈물도 이제는 그들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대전에서 사는 오세훈 씨는 암 진단을 받았을 때 형제자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젊은 시절 함께 웃고 울던 그들이라면 당연히 달려올 거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형, 나도 지금 바빠. 잘 치료받아. 그 한마디로 통화는 끝났습니다. 병실에서 혼자 링거를 맞으며 그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 믿었던 형제는 더 이상 내 삶에 관심 없는 남보다 못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그는 말합니다. 차라리 모르는 이웃이 국 한 그릇 건네주는 게 형제보다 따뜻했다. 반대로 인천에 사는 윤명희 씨는 동생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일부러 모른 척했습니다. 과거 자신이 힘들 때 외면했던 동생을 떠올리며 내가 그때 나를 버렸으니 이제 나도 모른 척하겠다는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동생이 생활고에 시달리다 결국 병까지 얻고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그녀는 끝내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후에 장례식장에서 마주한 순간 오히려 어색한 인사만 나누며 돌아섰습니다. 살아있을 때 서로의 삶에 무관심했던 결과는 죽음 앞에서도 남남처럼 고개만 끄덕이는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무관심은 서서히 관계를 썩게 만드는 독입니다. 처음에는 서로 바쁘니까 어쩔 수 없지라며 합리화합니다. 하지만 반복되면 관심은 의무가 아니라 불편한 짐처럼 느껴집니다. 명절이 되어도 형제의 안부를 묻기보다 억지로 앉아 대화하는 형식적인 자리가 되고 맙니다. 대화 속에는 따뜻한 걱정이 아니라 피상적인 질문만 맴돕니다. 애들은 잘 크냐? 건강은 괜찮냐? 하지만 그 말 끝에는 진심이 없습니다. 대답을 기다리는 눈빛조차 없으니 결국 서로는 점점 말을 줄이고 관계는 고요한 절벽처럼 무너져 내립니다. 노년이 되면 삶은 더 외롭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형제 자매의 무관심은 그 외로움을 더 크게 만듭니다. 나의 아픔을 알고도 모른 척하고 기쁨을 나눠도 축하 한마디 건네지 않는 형제.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일 거라 믿었던 이들이 가장 멀고 차가운 타인이 되는 순간 가슴은 얼음처럼 식어버립니다. 늙어 형제 자매가 남이 되는 이유는 결국 서로의 삶에 무관심했기 때문입니다. 관심이란 끈을 놓아버린 순간 혈육의 정은 이미 끊어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어머니, 이번에 투자만 하면 평생 걱정 없으실 거예요. 아버지, 집은 제 앞으로만 해두세요. 제가 다 모실게요. 할머니, 빨리 돈 보내주셔야 손자가 구속 안 됩니다. 늙어서 경제적으로 한순간에 날아가는 순간은 이렇게 전화기 넘어 혹은 자식의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돈이 단 몇 분, 단 한 장 서류에 날아가고 남은 건 빚 독촉장과 버려진 신세뿐입니다. 한순간의 판단착오가 집을 잃게 만들고 사기를 당한 뒤엔 병실에 홀로 누워 눈물로 세월을 보내야 합니다. 노후의 가장 큰 공포는 가난이고 그 가난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덮쳐옵니다. 존엄을 지키는 마지막 방패가 무너지는 순간 노인의 삶은 곧장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3종 세트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늙어서 경제적으로 한순간에 날아가는 경우는 보이스피싱 한 통화에 평생 모은 돈이 사라질 때입니다. 어떤 이는 의심이 들면 단호하게 전화를 끊고 은행을 직접 찾아가 사실 여부를 확인하며 스스로의 재산을 끝까지 지킵니다. 실제로 부산에 사는 김미정 씨는 경찰을 사칭한 전화를 받았지만 내가 직접 지구대에 가겠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상대는 끝내 다시 연락하지 못했고 그녀는 연금과 적금을 안전하게 지켜냈습니다. 이렇게 의심을 하고 차단할 줄 아는 사람은 노후의 돈을 잃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한순간의 두려움과 혼란에 휘둘리면 전화기 너머의 한마디가 평생의 피와 땀을 송두리째 앗아가 버립니다. 서울 구로구에 사는 76세 이모 씨는 검찰을 사칭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당신 명의로 범죄 계좌가 발견됐다. 계좌를 동결해야 한다는 협박에 그는 머리가 새하얘졌습니다.
자식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말까지 덧붙이자 그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결국 은행에서 돈을 인출해 지정된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순식간에 5억이 사라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사기임을 알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이 단 몇 분 만에 증발한 것입니다. 이후 그는 매일같이 불면증에 시달렸고 아침마다 통장 잔액이 한 푼도 없는 화면을 보며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더 참혹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인천에 살던 80대 여성은 손자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습니다. 교통사고를 내서 구속될 수 있으니 합의금이 필요하다는 다급한 목소리에 그녀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손주가 울먹이며 부르는 목소리에 속아 집을 팔아 마련한 전세금을 그대로 내주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진짜 손주가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묻는 순간 그녀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그 충격으로 병원에 실려갔고 이후 회복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이용한 한 통의 전화가 결국 한 사람의 목숨까지 앗아간 비극이었습니다. 반대로 충북 청주에 사는 박경자 씨는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받은 덕분에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은행 직원으로 위장한 사람이 전화를 걸어와 계좌를 옮기라고 했지만 박 씨는 즉시 아들의 번호로 확인 전화를 걸었습니다. 물론 아들은 아무 일 없다고 말했고 그녀는 그 길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범죄자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직접 확인하는 습관이 그녀의 재산을 지킨 것입니다.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전화 사기가 아닙니다. 노인의 외로움, 두려움, 자식에 대한 사랑을 정밀하게 겨냥한 심리전입니다. 목소리 하나, 말 한마디가 믿음을 흔들고 그 틈으로 전 재산이 빨려 들어갑니다. 늙어서 경제적으로 한순간에 무너지는 가장 무서운 덫이 바로 이겁니다. 예방 방법은 명확합니다. 첫째, 전화로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순간 무조건 끊어야 합니다. 경찰, 검찰, 은행은 절대 전화로 계좌번호나 비밀번호를 묻지 않습니다. 둘째, 가족을 사칭하는 전화가 오면 반드시 직접 가족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으면 즉시 112에 신고하거나 가까운 은행을 찾아가야 합니다. 넷째, 큰돈을 송금하거나 인출하기 전에는 반드시 한 번 더 주변 사람에게 물어보고 시간을 두어야 합니다. 늙어서 경제적으로 한순간에 날아가는 가장 치명적인 경우는 바로 보이스피싱. 한 통화에 평생의 노후 자금을 잃는 순간입니다. 한 번의 방심이 전 재산을 날리고 삶의 의지까지 꺾어버립니다. 그러나 경계심을 잃지 않고 의심스러우면 끊고 확인하는 습관만 지닌다면 이 지옥 같은 덫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노후를 지키는 것은 결국 당신의 손끝에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 늙어서 경제적으로 한순간에 날아가는 경우는 보장된 수익이라 속아 전 재산을 날릴 때입니다. 평생 모아온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순간 사람의 눈빛은 공포로 얼어붙습니다. 어떤 이는 평생 돈만 모으며 자식에게 짐 안 되려고 악착같이 살다가 정작 노년에 들어서야 이 투자만 하면 매달 몇 % 보장된다는 달콤한 말에 속아 넘어갑니다. 은행 이자보다 훨씬 높다. 원금은 절대 보장된다. 심지어 정부도 지원한다는 식의 거짓말은 늙은 귀의 꿀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 함정의 시작입니다. 계약서에 도장 찍는 순간 평생 지켜온 집과 통장, 노후의 마지막 안전망이 송두리째 사라집니다. 실제로 몇 년 전 서울에서 살던 한 노인은 안정적인 부동산 펀드라는 말에 속아 전세금을 포함한 전 재산 3억을 투자했습니다. 매달 이자가 들어와 마음 놓았던 것도 잠시, 어느 날부터 연락이 두절되고 사무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경찰서에 달려가도 이미 수백 명이 같은 피해자로 접수되어 있었고 되찾을 길은 없었습니다. 그 노인은 결국 단칸방으로 쫓겨나 매일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자식들에게 차마 말도 못하고 홀로 눈물을 삼켰습니다. 내가 멍청했지라는 한마디가 그의 마지막 자존심을 찢어버렸습니다. 반대로 같은 동네에 살던 또 다른 노인은 평생 작은 가게를 하며 모은 돈을 안전하게 은행 예금과 연금으로만 굴렸습니다. 주변에서 그렇게 굼떠서 언제 돈 불리냐는 비웃음을 들어도 그는 절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비록 큰 돈은 아니지만 매달 연금과 이자로 최소한의 생활을 지키고 있습니다. 남들은 크게 번다고 떠들다 결국 무너졌지만 그는 작게라도 꾸준히 남는 돈으로 여행도 가고 손주 용돈도 챙겨줍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단 하나였습니다. 확실히 보장된다는 유혹을 믿었느냐, 아니면 세상에 절대 안전한 수익은 없다는 냉정한 진실을 붙들었느냐였습니다. 노후의 재앙은 대부분 달콤한 약속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 안전하다 무조건 벌린다는 말을 꺼내는 순간 이미 당신의 돈은 그들의 손아귀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늙어서 경제적 나락으로 떨어지는 비극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한 번의 도장, 한 번의 신뢰가 당신의 남은 인생을 지옥으로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충격적인 현실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 번째, 늙어서 경제적으로 한순간에 날아가는 경우는 노후 자금을 믿고 재혼했다가 상대의 사기로 무너질 때입니다. 어떤 이는 평생을 홀로 지내다 뒤늦게 찾아온 인연 덕분에 웃음을 되찾고 황혼의 삶을 꽃피우기도 합니다.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며 작은 밥상 하나에도 감사함을 나누고 함께 시장을 돌며 손을 잡고 걷는 그 순간만으로도 행복을 느낍니다. 실제로 경기도 안산에 사는 한 할머니는 남편과 사별 후 재혼한 동갑내기 노인과 소박한 임대아파트에서 살며 매일 아침 손주 얘기를 나누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진 돈은 많지 않아도 서로 의지하며 웃는 얼굴로 남은 생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따뜻한 동행이 있는가 하면 정반대의 끝없는 절망으로 빠져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에서 살던 70대 이정호 씨는 배우자를 잃고 홀로 지내던 중 지인의 소개로 60대 후반 여성과 만났습니다. 그녀는 다정했고 세심했으며 앞으로 남은 삶은 함께하자는 말로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씨는 평생 모아온 5억 원의 노후 자금을 우리의 공동 미래를 위해 쓴다는 생각으로 상대 여성과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몇 달 만의 상황은 송두리째 뒤집혔습니다. 아내라는 여인은 사업을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그의 돈을 차례차례 빼내더니 결국 통장을 텅 비운 채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남은 건 빚 독촉 전화와 찢겨버린 자존심뿐이었습니다. 그가 경찰서에 찾아갔을 때는 이미 같은 여인에게 당한 피해자가 여러 명이었고 그녀는 노인의 외로움과 노후 자금을 노리고 접근한 전문 사기꾼이었습니다. 이 씨는 하루아침에 가진 것을 모두 잃었습니다. 집도 팔리고 통장은 비었으며 믿었던 인연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깊은 자책과 고독뿐이었습니다. 그는 주변에조차 자신의 상황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사랑인 줄 알았는데 전부 돈이었다는 참담한 깨달음이 매일을 짓눌렀습니다. 반대로 충북 청주에 사는 김영순 씨는 남편과 사별 후 재혼 제안을 여러 번 받았지만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자식들이 반대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노후 자금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노년에 찾아오는 인연은 대부분 순수한 사랑이 아니라 돈이라는 냉정한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대신 김 씨는 연금을 기반으로 소일거리를 하며 혼자 사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고 취미생활에 몰두하며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재혼이 외로움을 달래줄 순 있겠지만 그 외로움이 내 돈을 삼켜버린다면 차라리 혼자가 낫다. 노후 재혼은 사랑이라는 이름을 쓰지만 그 이면에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특히 홀로 된 노인을 노리는 사기꾼들은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라는 말로 다가와 마음을 녹입니다. 하지만 손을 잡는 순간 그 손은 결국 지갑을 향합니다. 평생 지켜온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그 돈과 함께 남은 인생까지 무너져 내립니다. 늙어서 경제적으로 한순간에 날아가는 비극은 이렇게 사랑의 탈을 쓴 사기에서 시작됩니다. 달콤한 말 한마디에 흔들리고 외로움이 눈을 가리면 결국 마지막 방패인 돈마저 잃어버립니다. 노후 자금을 믿고 재혼했다가 상대의 사기로 무너질 때 그 절망은 단순한 금전적 손실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앗아가는 지옥입니다. 네 번째, 늙어서 경제적으로 한순간에 날아가는 경우는 재산을 증여한 뒤 자식이 돌보지 않고 버릴 때입니다. 어떤 부모는 자식에게 재산을 넘겨준 뒤에도 여전히 존중받고 사랑받으며 따뜻한 노후를 살아갑니다. 경기도 성남에 사는 한 어머니는 오래된 단독주택을 아들에게 증여했지만 아들은 오히려 고마움을 표현하며 매주 어머니를 찾아옵니다. 어머니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책임지고 명절이면 온 가족이 모여 화목한 시간을 보냅니다. 부모의 희생을 기억하는 자식이 곁에 있는 삶은 노후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재산을 건네는 순간 부모의 존재가 쓸모없는 짐으로 전락해버리는 끔찍한 지옥을 맛보는 이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서울 강북구의 72세 박정숙 씨는 평생 모은 아파트를 장남에게 미리 증여했습니다. 아들은 엄마 혼자 계시지 말고 나랑 같이 살자는 말로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고 박 씨는 결국 등기 이전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모든 게 바뀐 건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아들은 그녀를 집안의 중심에서 밀어내고 방 한 칸만 내주며 잔소리하지 말라는 말까지 서슴없이 내뱉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조차 외면당하고 생활비는커녕 병원비조차 챙겨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박 씨는 아들 부부와의 갈등 끝에 집을 떠나 고시원으로 들어갔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에게 버림받은 그녀는 스스로를 저주하며 내가 내 손으로 나락을 선택했다고 통곡했습니다. 더 끔찍한 사례도 있습니다. 전북 군산의 한 노인은 딸에게 땅을 증여한 뒤 홀로 방치되었습니다. 딸은 결혼 자금이 필요하다며 땅을 요구했고 아버지는 피부치에게 마지막 도움을 주는 마음으로 순순히 내주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결혼과 동시에 연락을 끊었습니다. 명절에도 병원에 입원했을 때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노인은 쓸쓸히 요양원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곁에는 재산을 가져간 딸도 손주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낡은 입원복과 텅 빈 지갑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반대로 경기도 이천에 사는 김춘자 씨는 자식들이 증여를 요구했을 때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내 이름으로 두겠다. 그래야 내가 사람 취급받는다. 그 결단 덕분에 그녀는 여전히 스스로의 생활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식들은 때로 불만을 토로했지만 김 씨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생활비를 챙겨주며 찾아오는 자식들의 모습 속에서 돈이 아닌 진짜 효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재산을 증여하는 순간 부모는 스스로 권리를 내려놓습니다. 집 한 채, 땅 한 평이 부모의 마지막 지팡이자 자식의 관심을 붙잡는 끈이라는 냉혹한 현실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자식이 나를 버릴 리 없다는 믿음은 달콤한 환상일 뿐 서류 한 장에 적힌 도장은 부모의 삶을 벼랑 끝으로 밀어버립니다. 늙은 부모를 향한 자식의 사랑이 조건 없는 헌신일 것이라 믿고 싶지만 현실은 돈이 사라지는 순간 관심도 사라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노후의 가장 비참한 파멸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 피부치의 배신에서 시작됩니다.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내 손으로 자식에게 건네는 순간 남은 인생을 쓰레기처럼 내팽개쳐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늙어서 경제적으로 한순간에 날아가는 가장 무서운 경우는 바로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한 뒤 그 자식에게 버려지는 순간입니다. 그때 부모의 가슴을 찢는 건 돈의 상실이 아니라 사랑이라 믿었던 관계의 완전한 파괴입니다. 5번째, 늙어서 경제적으로 한순간에 날아가는 경우는 자존심 때문에 빚을 내서 체면을 유지할 때입니다. 어떤 이는 늙어서도 체면보다 현실을 택해 작은 밥상 앞에서도 당당히 웃으며 삽니다. 강원도 원주에 사는 김현숙 씨는 이웃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매일 시장에서 할인 채소를 사와 소박한 밥상을 차립니다. 명절에 자식들이 오면 많이 차리지 못해 미안하다는 대신 내 있는 대로 먹자는 소박한 인심을 내세웁니다. 덕분에 빚은커녕 연금 안에서 알뜰히 살아가며 주변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저렇게 사는 게 현명하다는 칭찬을 듣습니다. 가진 건 적어도 꺾이지 않는 당당함이 그녀의 진짜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허울뿐인 체면을 지키려다 삶 전체가 나락으로 곤두박질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74세 최모 씨는 오랜 친구들의 모임에서 늘 의리의리한 장소를 고집했습니다. 젊을 적엔 사업으로 번 돈 덕분에 술자리를 쏘는 것이 자랑이었지만 노후에 수입이 끊겨도 그 버릇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내가 언제 초라해 보이겠냐는 허세가 문제였습니다. 결국 카드빚이 쌓이고 대출까지 손댔습니다. 처음엔 며칠 후 갚을 수 있겠지 싶었지만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통장은 순식간에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집까지 경매에 넘어가자 그는 남들 앞에서 고개조차 들 수 없었습니다. 체면을 지키려다 오히려 체면은 물론 삶의 마지막 보루까지 잃어버린 것입니다. 더 비참한 사례도 있습니다. 경북 구미에 사는 한 노인은 결혼한 아들에게 체면을 세워주겠다며 억지로 빚을 내 성대한 혼례를 치렀습니다. 주변 친척들의 눈길을 의식해 대출을 받아 예식장을 대형 호텔로 잡고 수백 명 하객을 불러 모았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이 끝나고 남은 건 빚더미뿐이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도 그 빚은 사라지지 않았고
결국 생활비조차 감당하지 못해 부부가 함께 폐지를 줍는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자식은 외면했고 남은 건 체면을 위해 택했던 그날의 무모한 선택에 대한 끝없는 후회뿐이었습니다. 반대로 부산에 사는 정인자 씨는 체면을 내려놓는 순간 인생이 편해졌습니다. 친구들의 모임에서 비싼 음식 대신 분식집을 제안했고 집안 행사는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수군거렸지만 결국 그녀의 솔직함에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빚 한 푼 없이 노후를 지키는 그녀의 모습은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정 씨는 말합니다. 체면은 하루지만 빚은 평생이다. 노년의 가장 어리석은 선택은 체면 때문에 빚을 지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지키겠다며 대출 문서를 쓰는 순간 남은 인생의 목줄을 스스로 죄는 꼴입니다. 빚은 시간이 갈수록 불어나고 한순간의 허세는 수십 년의 빈곤으로 돌아옵니다. 젊었을 땐 다시 벌 수 있었지만 늙어서 진 빚은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 결과는 곧바로 나락입니다. 늙어서 경제적으로 한순간에 무너지는 가장 끔찍한 경우는 가짜 체면을 붙들다 진짜 삶을 잃는 순간입니다. 자존심이 빚으로 이어지는 순간 남은 노후는 끝없는 채무와 굴욕으로 가득 찹니다. 결국 지켜야 할 것은 체면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현실입니다. 6번째, 늙어서 경제적으로 한순간에 나락가는 경우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부동산 투자가 실패할 때입니다. 어떤 이는 작은 집 한 채를 끝까지 지키며 소박하게 살아도 평온한 노후를 보냅니다. 전남 여수에 사는 한 노인은 평생 살던 오래된 빌라를 팔지 않고 연금과 아껴둔 돈으로만 살았습니다. 남들은 부동산 불장에 왜 안 팔고 안 사느냐고 비웃었지만 그는 욕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빚 없이 안정적인 집에서 지금도 여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집값이 올랐느니 떨어졌느니에 흔들리지 않고 매일 바닷바람을 맞으며 웃음을 짓는 그의 삶은 안정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정반대의 길을 걸은 이들은 욕심과 잘못된 판단으로 모든 것을 잃고 마지막 남은 집조차 빼앗기며 길바닥에 나앉습니다. 서울 송파에 살던 70대 김모 씨는 지인에게 이건 무조건 오르는 땅이라는 말을 듣고 노후자금 6억 전부를 투자했습니다. 개발 호재가 있다. 조만간 재건축이 된다. 주변 땅값이 몇 배 뛰었다는 말에 혹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허가조차 나지 않는 지역이었고 개발 소식은 뜬 소문에 불과했습니다. 몇 년을 기다려도 땅값은 오르지 않았고 오히려 세금 폭탄만 날아왔습니다. 생활비를 위해 은행 대출까지 끌어쓰던 그는 결국 집까지 팔아야 했습니다. 남은 건 종이 한 장짜리 땅 문서뿐. 그러나 그 땅은 팔리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원룸 월세로 쫓겨나 매달 연체 독촉장을 받으며 하루하루를 연명했습니다. 더 끔찍한 사례도 있습니다. 경기도 안양의 한 노부부는 상가 투자만이 노후 보장이라는 말에 속아 평생 살던 아파트를 팔고 상가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분양 당시에는 임대 수익률 10%를 보장한다는 말에 혹해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문을 열자마자 현실은 폐업 행렬이었습니다. 상가의 절반은 텅텅 비었고 들어온 세입자마저 몇 달 만에 나가버렸습니다. 관리비와 대출이자는 쌓여만 갔고 결국 건물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평생의 노력이 한순간에 증발했고 부부는 월세방으로 밀려나 눈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말았더라면이라는 뼈저린 후회가 남았을 뿐입니다. 반대로 대구에서 혼자 사는 오모 씨는 부동산 투자를 권하는 친척과 지인들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노후에 확실한 건 내 집 한 칸과 연금뿐이라는 철칙을 세웠습니다. 남들이 건물주가 되었다고 자랑할 때도 묵묵히 자신의 집을 지켰고 그 결과 지금도 빚 하나 없이 안정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노후의 부동산 투자는 인생을 살리는 지렛대가 아니라 잘못 디디면 끝없는 낭떠러지로 추락시키는 덫입니다.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는 말은 가장 위험한 거짓말입니다. 허망한 호재, 달콤한 보장, 주변의 부추김에 속아 넘어가는 순간 평생 지켜온 집과 노후 자금은 단숨에 사라집니다. 늙어서 경제적으로 한순간에 날아가는 가장 무서운 경우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부동산 투자가 실패하는 순간입니다. 그때 남는 것은 허망한 종이 조각과 되돌릴 수 없는 절망뿐입니다. 늙어 남 눈치 보며 살아온 인생의 끝은 처참합니다. 자식에게 올인했지만 돌아오는 건 무심한 뒷모습뿐이고
친구라 믿었던 자들은 내가 돈과 힘을 잃자마자 잔인하게 등을 돌립니다. 체면과 예의 따위에 매달리며 산 사람은 결국 병든 몸 하나, 지택 못한 채 고요한 방 안에서 서서히 썩어갑니다. 늙음은 잔혹합니다. 착하면 뜯기고 선하면 버려집니다. 이제는 독해야만 살아남습니다. 남 눈치 따위에 목숨 걸면 남은 인생은 무덤보다 더 비참한 감옥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끝까지 영상을 보셔야 당신이 살아남을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늙어서 남 눈치 보지 말고 독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남의 시선은 하루지만 내 인생은 평생이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옷차림 하나, 말투 하나까지 계산했습니다. 체면을 지키려 허세를 부리고 싫어도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의 눈에 잘 보이기 위해 자신을 짓밟고 살아온 겁니다. 그런데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정작 그 사람들이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도 내 아픔을 대신 짊어져 주지도 않았습니다. 하루 스쳐가는 그들의 시선에 맞추느라 평생을 허비한 겁니다. 이보다 더 끔찍한 희극이 어디 있습니까? 서울의 한 노인은 젊을 때부터 남의 평가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친척들 앞에서는 자식이 잘나 보이도록 거짓말을 보태고 이웃들 앞에서는 없는 돈을 빚내서라도 체면을 유지했습니다. 명절에 빈손으로 가면 안 된다는 강박에 통장을 비우고 아프면서도 병원비 아깝다고 참고 대신 비싼 양복을 사 입었습니다. 남들이 보는 그 하루의 시선을 위해 평생을 불행하게 산 겁니다. 결국 노인이 된 지금 남들이 뭐라 하든 관심조차 주지 않습니다. 그가 그렇게 지켜온 체면 따위는 한순간에 잿더미처럼 사라졌습니다. 남들은 기억하지도 않는데 본인만 인생을 갈갈이 찢어 삼켜버린 것입니다. 반대로 경남에 사는 또 다른 노인은 달랐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남들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옷은 남루에도 당당했고 하고 싶은 말을 거침없이 내뱉었습니다. 사람들은 뒷담화를 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리 제멋대로야? 하지만 그 말들이 지나가고 나면 남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대신 그는 자기 삶을 마음껏 누렸습니다. 하고 싶은 여행을 갔고 배우고 싶은 악기를 배웠습니다. 젊을 때는 남들과 다르다며 손가락질을 받았지만 늙은 지금은 누구보다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루 스쳐가는 남의 눈빛 따위보다 평생의 만족을 택한 겁니다. 늙어 남 눈치를 보는 인생은 결국 잔혹한 형벌입니다. 장례식장에 누워있을 때조차 남들은 잘 살다 갔다더라 한마디 남기고 돌아섭니다. 그들이 내 인생에 책임지지 않는데 왜 우리는 그들의 눈빛에 목숨을 겁니까? 하루의 시선 때문에 평생을 팔아넘기는 건 노예가 된 삶과 다르지 않습니다. 자식에게조차 인정받으려 몸부림쳐도 돌아오는 건 무관심과 거리감뿐입니다. 그럼에도 체면을 위해 웃는 얼굴을 지어내는 건 스스로를 찌르는 칼날을 품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늙어선 독하게 살아야 합니다. 남의 시선은 바람처럼 스쳐갑니다. 오늘 흉을 보던 사람이 내일은 나조차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눈치 보며 버린 하루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내 평생을 앗아가는 건 남의 시선이 아니라 그 시선을 의식하는 나의 어리석음입니다. 늙은 지금이라도 남 눈치 따윈 끊어내야 합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조롱하든 험담하든 그건 그들의 입놀림일 뿐입니다. 하지만 내 인생은 내 것입니다. 한 번뿐인 생, 남에게 바칠 이유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잔혹하게 들리겠지만 이제라도 남의 시선을 무시하고 독하게 나를 지켜야 합니다. 그들의 눈빛은 하루에 불과하고 내 인생은 평생입니다. 하루짜리 시선을 위해 평생을 희생하는 어리석음을 끊어내야 합니다. 늙어서는 오직 나만 바라보고 나만 챙기며 나만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마지막까지 내 인생을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만드는 유일한 길입니다. 두 번째, 늙어서 남 눈치 보지 말고 독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남에게 이용당하지 않으려면 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젊을 땐 잘 모릅니다. 친구라는 이름으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웃으며 다가오는 사람들이 사실은 내 지갑을 노리고 있었다는 걸. 노후가 되면 그 민낯이 드러납니다. 한평생 착하게 살아온 노인은 결국 주변의 밥줄이 됩니다. 빌려간 돈은 안 갚고 부탁만 쌓입니다. 한 번만 도와주세요. 라며 손 내밀던 사람은 결국 내 피와 살을 뜯어가며 자신을 살찌우고 나는 점점 말라 죽습니다.
남 눈치 보며 거절하지 못한 대가는 잔혹할 정도로 비참한 말로로 이어집니다. 서울에 사는 한 노인은 평생 좋은 사람 소리를 듣고 싶어 거절을 못했습니다. 지인들이 돈을 빌려달라 하면 적금까지 깨서 내줬습니다. 친척이 사업한다며 손 벌리면 카드론을 뽑아 지원했습니다. 처음엔 고마워한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연락을 끊었습니다. 남은 건 빚 독촉 전화와 텅 빈 통장뿐이었습니다. 평생 쌓아온 노후 자금은 사라지고 그 노인은 폐지 줍는 삶으로 내몰렸습니다. 그가 남 눈치 보며 착하게 살던 습관 하나가 그의 노년을 잔혹한 감옥으로 끌고 간 것입니다. 반대로 부산의 한 노인은 달랐습니다. 그는 철저히 독했습니다. 친척이 돈을 빌려달라 하면 안 된다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웃이 부탁해도 웃으며 끊어냈습니다. 처음엔 손가락질 당했습니다. 인정머리 없다 냉혈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 보니 그 독함이 그를 지켜냈습니다. 그는 자기 노후 자금을 굳건히 지켜냈고 오히려 남들에게 이용당하지 않으니 편안히 살았습니다. 욕을 먹을 땐 순간이었지만 남들 다 무너질 때 그는 혼자만 살아남았습니다. 잔혹할 정도의 독함이 결국 생존을 보장한 것입니다. 늙어 남 눈치 보면 이용당합니다. 이번 한 번만이라는 말에 지갑을 열면 그 순간부터 당신은 호구가 됩니다. 그들은 절대 갚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욕으로 당신의 목줄을 쥡니다. 착하게 거절 못한 그 순간부터 당신은 스스로 고기를 내어주는 짐승으로 전락합니다. 노인의 선함은 미덕이 아닙니다. 약점입니다. 냉혹한 세상에서 선한 노인은 먹잇감일 뿐입니다. 늙어선 더 이상 착할 이유가 없습니다. 남의 눈치보다 내 살 길을 지켜야 합니다. 독하지 못한 노인은 결국 고립됩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그를 착한 사람이라 칭송합니다. 하지만 그 착함을 뜯어먹고 떠나갑니다. 마지막에는 병실 침대에 홀로 누워도 찾아오는 이는 없습니다. 가진 게 떨어진 순간 남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이게 착하게만 산 사람의 최후입니다. 그러나 독한 노인은 다릅니다. 안 된다는 단호함이 그를 지켜줍니다. 비웃음은 하루지만 그의 평생은 안전합니다. 이용하려는 자들의 손을 잘라내야만 내 인생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나의 삶, 나의 자존심, 나의 생존입니다. 늙어서까지 남 눈치 보며 이용당하는 건 스스로 무덤을 파는 일입니다. 독하지 않으면 뜯어먹힙니다. 늙은 지금이라도 차갑게 잔혹하게 말해야 합니다. 안 돼. 더는 내 것을 줄 수 없다. 이것이 남 눈치 보지 않고 독하게 살아야 하는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남에게 이용당하지 않으려면 나부터 짐승처럼 강해져야 합니다. 세 번째, 늙어서 남 눈치 보지 말고 독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남의 기대는 독이고 내 독함은 방패이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땐 다릅니다. 부모로서, 친구로서, 친척으로서 끝없이 요구받습니다. 내가 도와줘야지라는 말에 갇혀 나를 갉아먹으면서도 남의 기대를 채워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 늙으면 그 기대는 더 잔혹하게 변합니다. 연금 나오면 좀 보태달라, 손주 돌봐달라, 집 팔아서 나눠달라. 남들이 내게 들이대는 기대는 달콤한 부탁에 얼굴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내 영혼을 갉아먹는 독입니다. 그 독을 끝내 삼키면 늙은 내 인생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결국 살아남는 자는 남의 기대를 잔인하게 잘라내고 스스로 독해진 노인뿐입니다. 서울의 한 노인은 평생을 가족의 기대에 묶여 살았습니다. 젊을 땐 자식 학비를 대느라, 중년에는 결혼 자금을 마련하느라 허리가 휘었습니다. 늙어 연금이 나오자 이번엔 손주 학원비를 부탁받았습니다.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니까 당연이라는 자식의 말은 칼날처럼 그의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결국 본인 병원비조차 감당 못해 약을 끊었고 몸이 서서히 썩어갔습니다. 그 노인이 남의 기대를 다 받아낸 결과는 기립조차 못하는 무너진 육체와 남은 돈 한 푼 없는 초라한 노후였습니다. 남의 기대는 독이었고 그는 그 독을 끝내 토해내지 못하고 죽어갔습니다. 반대로 경북의 한 노인은 달랐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독했습니다. 자식이 집 팔아달라고 요구했을 때 그는 단호히 잘라냈습니다. 내 집은 내 무덤이다. 내가 필요하면 내 힘으로 살아라. 자식은 화를 내며 집을 나갔지만 그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친척들이 돈을 빌려달라 했을 때도 냉정하게 끊었습니다. 처음엔 욕을 먹었습니다. 저 노인은 인정머리 없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보니 그는 버텼습니다. 병원비를 스스로 감당했고 집을 잃지 않았습니다. 결국 자식이 어려워져서 다시 돌아왔을 때 그 노인은 오히려 당당히 말했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니 내가 기대는 거다. 내가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돌아올 곳이 있는 거다. 그의 독함은 방패였고 그 방패가 그와 그의 집을 지켜냈습니다. 남의 기대를 다 들어주며 사는 노인은 결국 독에 중독된 사람처럼 서서히 시들어갑니다. 주변은 고맙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요구를 들이밉니다.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거절하지 못하면 계속 빨립니다. 몸이 무너져도 통장이 비어도 남들은 원래 저런 사람이라며 더 깊게 파고듭니다. 이게 남의 기대라는 독의 무서움입니다. 착하게 살아온 내 인생을 송두리째 집어삼키는 치명적인 독입니다. 그래서 늙어선 독해야 합니다. 독하지 않으면 남의 기대가 나를 파멸시킵니다. 그 기대를 막는 방패는 오직 나의 독함뿐입니다. 안 된다는 단호한 말, 못한다는 차가운 태도, 이것이 내 삶을 지키는 무기입니다. 욕을 먹어도 괜찮습니다. 손가락질 당해도 상관없습니다. 남들이 내 등을 보며 뭐라 떠들든 그건 하루짜리 소음일 뿐입니다. 하지만 내가 독하게 나를 지켜내면 내 인생은 평생 안전합니다. 늙어서 남 눈치 보며 착하게 산다는 건 곧 독을 매일 들이키는 일입니다. 결국 그 독은 내 심장을 멈추게 합니다. 그러나 독하게 산 사람은 다릅니다. 그 독을 방패로 되돌려 칩니다. 남의 기대를 잘라내고 내 인생을 스스로 지켜냅니다. 늙어선 더 이상 착할 이유가 없습니다. 남의 기대는 독이고 내 독함은 유일한 방패입니다. 이 진실을 외면하면 늙은 인생은 잔혹한 독살로 끝납니다. 그러나 독하게 살아남는 자만이 마지막까지 자기 호흡을 지키며 세상을 떠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늙어서 남 눈치 보지 말고 독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남이 떠난 자리에 홀로 서는 건 나 자신뿐이기 때문입니다. 젊을 땐 다릅니다. 가족이 곁에 있고 친구가 늘 주위에 몰려 있고 어깨에 손을 얹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괜찮아, 내 곁에 우리가 있잖아라는 말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늙음이 찾아오면 그 화려한 무대는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함께 술잔을 기울이던 친구는 병원 침대 위에서 먼저 사라지고 피부치라고 믿었던 자식은 제 가정을 챙기느라 등을 돌립니다. 결국 남은 건 고요한 방 안 스스로의 숨소리뿐입니다. 남이 떠난 자리에 홀로 선 순간 착하게만 살아온 노인은 무너지고 독하게 살아온 노인만이 버틸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한 노인은 평생을 남 눈치 보며 살았습니다. 자식이 원하는 건 다 들어줬습니다. 사업에 돈을 퍼주고 결혼할 땐 집을 내줬습니다. 친구가 부탁하면 빚까지 져가며 도와줬습니다. 그는 늘 내가 희생하면 언젠가 다 돌아오겠지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노인이 되어 병원 신세를 지게 된 순간 그 믿음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자식은 바빠서 못 가요라는 말만 남겼고 친구들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렇게 병실에서 홀로 죽음을 기다리던 그는 마지막까지 중얼거렸습니다. 남은 건 나 혼자구나. 남의 눈치만 보며 살다 결국 남들이 떠난 자리에 무너져버린 참혹한 결말이었습니다. 반대로 충청도에 사는 한 노인은 달랐습니다. 그는 일찍이 깨달았습니다. 끝내 남는 건 나뿐이다. 자식이 아무리 부탁해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 해도 냉정히 끊었습니다. 처음엔 차갑다 욕먹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자신을 챙겼습니다. 여행도 다니고 취미도 만들고 노후 자금도 지켰습니다. 세월이 흘러 하나둘 곁을 떠나도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홀로 서는 순간이 와도 그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독하게 지킨 자기만의 삶이 그를 버티게 했습니다. 욕을 먹던 그 독함이 결국 마지막을 당당하게 만들었습니다. 늙어 남 눈치 보며 착하게 산 사람은 끝내 버려집니다. 자식도 친구도 배우자도 다 떠난 자리에 남겨진 건 오직 자기 자신뿐입니다. 그 순간 남을 위해 살아온 세월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되돌아보면 내 인생은 남의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착한 사람은 결국 버려지고 독한 사람만이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노년의 가장 잔혹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누구도 내 삶을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는 것. 내 병을 대신 알아줄 사람도, 내 고독을 대신 견뎌줄 사람도 없습니다. 다 떠난 자리에서 결국 내가 서야 할 무대는 오직 나 혼자입니다. 그렇기에 늙어선 독해야 합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습니다. 남의 기대, 남의 요구, 남의 시선을 끊어내야 합니다. 그 순간 욕은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욕은 하루입니다. 반대로 내가 남에게 휘둘리며 허락한 희생은 평생을 앗아갑니다. 남이 떠나도 흔들리지 않는 삶, 그것이 독하게 산 노인의 최후의 무기입니다. 5번째, 늙어서 남 눈치 보지 말고 독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자식도 끝내는 떠나고 남는 건 나 혼자이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다릅니다. 내 피와 땀을 쏟아 자식에게 올인하면 언젠가 보답받을 줄 알았습니다. 병원에 함께 가주고 명절이면 꼭 찾아와 웃으며 밥상머리를 채워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잔혹한 착각이었습니다. 오히려 자식들은 냉정하게 돌아서고 부모를 짐이라 부르며 뒷모습조차 남기지 않습니다. 희생과 사랑으로 키운 자식이 끝내는 나를 버리고 떠나는 순간 나는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는 고립된 노인이 되어버립니다. 반대로 독하게 산 사람은 다릅니다. 자식에게 올인하지 않고 남 눈치 보며 살지 않은 사람은 혼자가 되는 순간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혼자 설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식에게 매달려 살던 부모는 전화 한 통 울리지 않는 침묵 속에서 서서히 부서져 갑니다. 하지만 남 눈치 보지 않고 내 삶을 챙겨온 사람은 고독 속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실제로 서울에 사는 한 어머니는 평생을 자식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돈을 모아 학비를 대주고 결혼할 때는 집까지 마련해 줬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들이 이민을 간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해외에서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 한 통 없고 손주 얼굴조차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는 매일 현관문을 바라보다가 혹시 오늘은 오려나라는 기대에 젖었지만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몇 년이 지나 홀로 쓰러진 그녀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희생으로 인생을 바친 대가가 고작 이런 배신과 고독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산의 한 노인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내 노후는 내 힘으로라는 생각으로 젊을 때부터 스스로를 챙겼습니다. 남들 눈치 보며 체면 차리기보다는 자신이 즐기고 싶은 일을 했습니다. 자식이 오든 안 오든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멀리 떠나도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혼자의 자유를 만끽하며 여행을 다니고 하고 싶던 그림을 그리며 삶을 이어갔습니다. 자식은 그저 곁에 있으면 좋은 존재일 뿐 자신의 생존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그 차이가 바로 천국과 지옥을 갈랐습니다. 늙어서 남 눈치 보며 살면 결국은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자식이 나의 안부에 무심해도 바쁘니까라며 스스로 위안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버림받은 겁니다. 손주 돌잔치에조차 초대받지 못하고 병원에 실려가는 순간에도 곁에 아무도 없는데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내 인생을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살았을까? 남을 위해 살다가 남은 건 아무것도 없고 거울 속에는 힘없이 쪼그라든 내 모습만 남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남 눈치 따위 버리고 독하게 나만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만이 남은 인생을 지옥이 아닌 나만의 천국으로 만드는 유일한 길입니다. 6번째, 늙어서 남 눈치 보지 말고 독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남이 뭐라 하든 내 길은 내가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달랐습니다. 남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고 체면 때문에 억지 웃음을 지으며 남들 다 가는 길이라면 무조건 따라갔습니다. 남들이 그게 맞다라고 하면 내 마음은 어떻든 따라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늙고 나니 알게 됩니다. 그들이 정해준 길은 내 것이 아니었고 남들이 말하던 정답은 결국 내 인생을 망치는 독이었음을. 남들 눈치 보며 남의 길을 따라간 사람의 마지막은 누구도 대신해주지 않는 처절한 파멸이었습니다. 결국 무덤가에 서는 순간 남은 건 내 발자국뿐입니다. 그 길을 끝까지 가야 하는 건 나지 그들의 수다와 조롱이 아닙니다. 서울에 살던 한 노인은 평생 남들 눈치만 보며 살았습니다. 자식들 앞에서는 좋은 아버지로 보이고 싶어 하고 싶은 말 한마디도 삼켰습니다. 친척들 앞에서는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려 빚을 내서라도 허세를 부렸습니다. 동네 사람들 앞에서는 착한 이웃으로 남기 위해 거절 한마디 못했습니다. 그 결과 늙고 나서 남은 건 텅 빈 통장과 산더미 같은 후회뿐이었습니다.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도 그는 마지막까지 남들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그의 인생은 자신이 아닌 남들을 위한 연극이었고 무대가 끝나자 박수도 없이 쓸쓸히 사라졌습니다. 남의 말에 끌려다니며 살아온 대가는 그 누구도 기억해주지 않는 초라한 죽음이었습니다. 반대로 강원도에 사는 또 다른 노인은 달랐습니다. 그는 일찍이 결심했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내 길은 내가 간다. 자식이 반대해도 하고 싶은 일을 했고 친척이 비웃어도 하고 싶은 여행을 떠났습니다. 동네에서 저 사람은 제멋대로다라는 말이 흘러도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남들 눈에 그는 고집불통이었지만 그의 삶은 누구보다 자유롭고 당당했습니다. 늙어서도 그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 자신만의 일정을 즐겼습니다. 남들처럼 체면에 목매어 끌려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빛이 남아 있었습니다. 남의 말은 하루면 잊히지만 그가 걸어온 길은 평생을 지탱하는 진짜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남이 뭐라 하든 그 말은 결국 바람처럼 스쳐갑니다. 오늘 욕을 먹어도 내일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내 길을 포기한 순간의 상처는 평생을 따라다닙니다. 늙어 남 눈치 보는 사람은 마지막까지 후회합니다. 그때 내 하고 싶은 걸 할 걸. 하지만 늦습니다. 이미 남의 말에 휘둘려 걸어온 길은 돌이킬 수 없고 남들은 내 삶에 단 한 톨의 책임조차 지지 않습니다. 내 인생을 조롱하고 끌어내린 그 사람들은 내가 무너지면 오히려 안주거리 삼아 웃을 뿐입니다. 남 눈치 보며 살면 결국 파멸이고 독하게 내 길을 지키면 마지막 순간까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늙어서 남 눈치 보지 말고 독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 남이 뭐라 하든 내 길은 내가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잔혹한 진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비로소 당신은 남이 아닌 당신의 인생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